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패스 관사에서 관세법 강의하고 있는 안준호 관세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세법 개정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자로 이제 개정이 됐고요. 그것이 2023년 1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중 일부는 4월 1일부터, 그중 일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 시험 당일날 시행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제 1월 1일자로 개정된 것만 챙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를 보시는 분들은 4월 1일까지 시행되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일 시행은 이제 저희 시험하고는 일단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씩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2조의 정의를 보시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정의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기존에 없던 건데 요즘에 워낙 전자상거래 물품이라 하는 것들이 거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걸 반영해서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 이건 7월 1일자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공휴일 등의 명확화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제8조에 보시면 기간과 기한의 계산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고요. 제3항에 보면 기한에 대해서 이렇게 연장이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개정되기 전에는 공휴일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나오는 것이 있었고요. 여기 보면 공휴일의 범위 안에 거기 보시면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토요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공휴일이라 하는 것들이 저희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될 텐데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요. 요거를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내용을 구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여기 있는 거죠. 토요일이라는 것들이 그대로 나와 있게 되고요. 토요일. 그 다음에 근로자의 날도 앞에 있는 거랑 여기랑 동일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라고 하는 것들도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게 되는데 추가된 게 뭔지를 보니까 요거죠. 여기 보시면 공휴일, 이것도 원래 있던 거죠. 공휴일 있던 거지만 대체 공휴일하고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상에 크게 달라진 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명확하게 공휴일의 범위 안에 대체 공휴일하고 일요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가면 공시송달 대상과 방법을 확대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원래 원칙적인 송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세관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는 형식, 즉 직접 발급이 있는 것이고, 그거 말고는 저희가 우편으로 보낸 것도 있을 거고요. 우편 송달 방식도 있을 거고, 인편 송달 방식, 또 전자 송달 방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불가능하게 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말 그대로 공개적인 장소에 이렇게 내용을 알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을 알렸다고 했을 경우에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됐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앞에 여기서는 14일로 나와 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납세의무자의 주소, 고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 납부 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말을 썼던 것이 오른쪽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내용이 추가된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2호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1호와 3호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얘가 추가된 것이고 1호를 보니까요. 지금 송달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하는 사유가 여기 납세의무자가 국외, 해외에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호로 가서 봤더니 송달을 했는데 반송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송달 방식에서 공시송달이라고 말을 해봤을 때 사유라고 하는 거죠. 대상 부분에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 납세의무자의 주소 등이 명확한 경우가 있을 거고 납세의무 주소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불명확한 경우라고 하는 것들이 공시송달 사유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여기 추가된 게 뭐냐면 명확한 경우를 하더라도
그 자가 해외에 있다는 거죠. 해외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송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송달이 곤란하다. 그리고 하나는 송달을 했어요. 국내에 있는 거죠. 송달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거주하지 않아서 다시 반송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공시 송달 대상이 추가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요, 반송되는 경우라 하는 것들이 딱 그거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써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됐지만요, 시행 개정이 되고 나면 이 내용도 추가로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이제 공시 송달 방법이 추가된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어떤 송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없었어요. 바로 저희 나왔던 거 보면은 요거죠. 네,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당한 장소라고만 얘기했던 것이 있었는데 여기 추가된 것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1호의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고 하는 곳에 게시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지금 세관만 얘기했었는데요. 관세청이라고 하는 것들도 추가된 것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호와 4호까지도 새로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국가관세 종합정보망이라 하는 것은 저희 관세청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3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 시, 군, 구의 홈페이지 등에다가 게시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세 번째 보면은 이제 관보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보시면은 여기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포구에서의 송달 방법도 추가됐다, 송달 장소가 추가됐다라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세관뿐만이 아니고 관세청, 그다음에 저 시군구 관 홈페이지, 그다음에 관보, 일간 신문, 그다음에 국가관세 종합정보망까지도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 정리라고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사이버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뭐뭐를 포함한다라고 한 다음에 이와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뭐뭐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와 같다라고 말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없애버렸죠. 왜 다 없애버린 거냐면 저희 맨 앞에 보시면 용어의 정의 중에 요거 있었잖아요. 전자상거래 물품이란 사이버몰 한 다음에 여기 설명을 하고 이와 같다란 말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없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가 삭제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에 달라진 점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는 조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차 시험 보시는 분들은 저희 관세법 중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제2장의 사절 같은 경우는 저희 시험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거는 관세평가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1차를 준비하신 분들은 여기를 잘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보면은 이렇게 과세가격 결정 자료라고 말을 쓴 다음에 전산화된 자료라고 하는 말이 없었는데 이게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증명자료도 마찬가지로 전산한 자료를 포함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달라진 점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넘겨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과세가격 결정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에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60일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는 이런 말들이 그냥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라고만 말 썼는데 이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썼다는 거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과세가격 결정 자료와 증명 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묶어서 과세가격 결정 자료 등이라고 표현을 쓰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제목도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뒤에 넘겨보면은 이게 있어요. 왼쪽에서는 자 여기 보면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거를 저희가 미제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세관장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금 어떤 과세가격 결정 자료와 증빙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하라라고 요구한 게 있었는데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제출을 원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3억 원, 3억이 아니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추가되는 게 뭐냐면
기존의 방법 중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원래 있던 것이고 밑에 요게 추가된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거짓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미제출만 있던 것이 거짓으로 제출하게 됐을 때도 효력을 인정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세관 입장에 봤을 때는 보다 그 자료 제출을 하는 거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뒤쪽에서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받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것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렇게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렇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제출하지 않게 됐을 때는 그때는 시정 제출 요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때도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도 추가된 게 뭐냐면 과세가격, 결정자료 등의 제출 이렇게 표현을 바꾸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1항만 나와 있었는데 요거는 1항 플러스 2항도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보시면 여기 1항 써 있잖아요. 앞서 보시면 1항이 예고했어요. 과세가격 결정 자료만 얘기한 게 있었는데 2항에서는 증명 자료였죠. 이것이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과세가격 결정 자료 등이 있기 때문에 2항까지도 범위가 확대됐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과태료 부과 처분까지도 내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미제출하게 됐을 때만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게 있었다가 이제는 거짓 자료 제출도 포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번 요구받은 것에 대해서 또다시 요구하게 됐을 때도 그때 과세가격 결정 자료만 제출하지 않았을 때 2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받는 게 있었는데 이게 추가돼서 그거 말고도 증명 자료도 시정명령까지 플러스되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변경이 있어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부당한 방법이라고 표현을 쓴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부정한 행위라고 보다 명확하게 표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부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랑 부정한 행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부당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부정한 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서 부정한 행위라고 딱 명확하게 그 의미를 잡아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됐을 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뿐만이 아니라 보정신청 같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뀌었어요. 경정청구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그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게 됐을 때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거 저희가 원시적 경정청구라 부르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된 게 뭐냐면 보정 신청한 세액과 그다음에 수정 신고한 세액도 여기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신고 납부했던 세액에 대해서만 경정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수정 신고를 하든 보정 신청을 하든 내가 추가로 납부했던 세액에서도 추가로 신고했던 세액에서도 과다한 것이 있다고 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경정 청구 대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수입 신고를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납세 신고가 될 텐데 납세 신고는 수입 신고를 할 때 같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개념상은 같은 절차를 봤을 때는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입 신고 수리가 되겠죠. 예, 수입 신고 수리가 되고 이때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가 납부 기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납부하게 된 날부터 납부 기한이고 여기 납부를 요때 했다. 이때 납부 기한 경과되기 전에 한 요쯤에 납부를 했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요. 납부한 날부터 6개월까지가 저희가 보정 기간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수정 신고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보정 신청.
그래서 기존에 봤을 때는 경정 청구를 한다는 것은 요거 있잖아요. 최초에 신고 납부했던 세액에 대해서 이제 과다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경정 청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정 신청을 하든 수정 신고를 하든 이 부분에서 과다하게 납부한 것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말인즉슨 보정 신청이나 수정 신고 내용이 오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이렇게 하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런 경우에도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까지만 경정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의할 점은 신고 납부일부터 5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고했던 날이지 납부했던 날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용어의 변경, 아까 봤던 거 있었던 거잖아요. 부당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부정한 행위라는 것으로 표현이 바뀌게 됐다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방법을 행위라고 표현을 바꾸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 감면 파트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관세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세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뭐 심판청구, 아니죠. 다시 과세전 적부심사, 그 다음에 이의신청, 그 다음에 저희 심사청구까지 하게 됐을 때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결한 것을 가지고 통지를 하는 게 나오게 됐는데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관세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납세자보호위원회하고 같이 합쳐지게 됐습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서 원래 있던 118조의 4라고 하는 부분에 관세심사위원회가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24조에 나와 있던 것들이 이게 없어지게 되고 118조로 옮겨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7월 1일자로 시행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법 조문을, 조항을 수정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겠죠. 그리고 관세 경감액 한도가 상향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최초에 기존에 15만 원으로 돼 있던 것을 이제는 20만 원으로 상향을 한 게 있는 거죠. 5만 원 추가됐습니다. 이거는 뭐 뻔한 얘기죠. 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말이 어렵다면은 자발적인 신고를 보다 더 권고하기 위해서,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신고하시면 자진 신고하시면 관세에 대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향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진 신고를 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의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관세 환급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106조랑 106조의 1호 가보시면 106조의 1항 같은 경우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돌려보냈을 때, 뭐 수출을 하거나 폐기하게 됐을 때 관세 환급 반의 제도가 있는 것이고 106조의 2의 1항에서 보시면은 자가사용 물품에 대해서도, 즉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해서도 다시 물건을 돌려보냈을 때 관세 환급 받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기존에는 보세구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밑에 나오죠.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었고 요거를 반입했다가 수출을 하게 됐을 때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여기에 가서 보면은 보세구역 말고도 자유무역 지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환급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거나 아니면 보세공장에서 수입된 물품은 보세공장에 반입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보세구역 말고도 자유무역 지역도 거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보세구역에 반입을 하지 못해서 환급받지 못했던 게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관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주의할 게 뭐냐면 자유무역 지역이라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그거 중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고시하는 장소라는 것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지역이라 해서 다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자유무역 지역 중에서 따로 관세청장이 고시한 장소에 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 환급 대상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요거를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거죠. 관세 환급 요건이 완화되었다. 보세구역 말고도 자유무역 지역도 관세 환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을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여기 보면은 보세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은 이제 이거는 사실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닌 거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던 표현을 여기 좀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미상 달라진 건 없고요. 106조 2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보시면 자유무역 지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되는 경우도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 정보 제공 확대 등이라고 나오는데요. 116조에 가서 보면은 이게 과세 자료라고 하는 거 있죠. 보통의 경우는 세관에서 뭐 건세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최초에 어떤 뭐 납세자로부터 신고를 받았을 때 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과세 자료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과세 자료를 정보 받았던 그 세관 공무원은 비밀을 지켜야 되는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거나 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나온 게 있던 거죠. 그런 원칙을 갖고 있었고 다만 그거에 대한 예외로서 이제 단서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어떤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그 전에 뭐 1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동일한 거고요. 5호가 이번에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원래 왼쪽에 있던 5호 같은 경우는 여기로 갔어요. 7호로 갔던 거고 나머지 5호랑 6호가 신설됐다,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 정보 제공 확대 사유가 뭔지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는 그거네요. 급부 지원 등의 대상자 선정, 그 자격을 조사하고 심사하는데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게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과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공공기관이죠. 그다음 은행이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납세자가 어떤 다른 공공기관이나 뭐 은행 등에 가서 어떤 뭐 지원을 받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기관에서 관세청이나 어떤 세관 쪽에다가 그 관련된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되는 건 아닌 거고 그 전에 납세자가 동의를 했을 때 한정해서 그것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그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뒤쪽에 나와 있을 건데요. 혹시 무역 있죠? 저희 대외무역법 생각하시면 아실 수 있는데 거기에 가 보시면은 그게 있죠. 수출 실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수출 실적, 수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고 수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 무역 거래자가 직접 은행에 가가지고요. 수출 신고 필증과 같은 그런 증빙 자료를 같이 제공했을 때 은행에서 그걸 확인해 본 다음에 실적을 인정하는 게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서로 간에 전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납세자가 동의만 한다면은 그런 관련된 자료도 이렇게 바로바로 전산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종이 문서를 이렇게 출력해서 직접 그 서류를 가져와가지고 은행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제출을 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런 거 없이도 그런 기관들 간에 전산으로 같이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자동으로 이렇게 전달받는 구조가 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반드시 동의라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6호. 바로 전에 나왔던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그건데요. 지금 대외무역법에 따라서 거래, 지급, 수령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과세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요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6호에 있는 것이고 5호라고 하는 것들도 지금 보면은 급부라든지 뭐 지원 등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목적 가지고 뭐 급부 지원 등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외무역법상에 나와 있는 그런 실적 같은 거, 거래, 뭐 지급, 수령 등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다 마찬가지인 건데요. 반드시 대외무역법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무역 거래자가 뭐 외국한 거래를 하는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에 따라 지급을 하거나 수령을 하는 것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과세 정보를 직접 이렇게 그 세관이나 관청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다 세분화되어 있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기존에 뭐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이 여기 있는 것인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옛날에는 세관장에게만 요구하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제는 관세청장도 대상에 포함이 됐다, 범위에 포함이 됐다라는 점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뭐 정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나와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기존에 세관장에게 요구를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는 관세청장에게도 요구를 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동일한 거죠. 기존에 이거는 이제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된다. 뭐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뭐 사용하면 안 된다고 똑같은 말인 거고요. 여기 7항이 신설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정보를 알게 된 자도 그런 어떤 안정성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 내용이 들어간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뭐 정보를 알게 된 자 또는 그런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과 같은 과세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세 정보를 받았다라고 하게 됐을 때 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관련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그런 조치를 의무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관련된 어떤 형법, 이런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같이 의제해가지고 그 공무원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라는 것도 챙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언급했던 게 있었는데요. 과세전 적부심사와 같은 관세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조가 바뀌게 됐죠. 원래 124조에 나와 있던 것들이 118조의 4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서 여기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이제 관세심사위원회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는 해당위원회라고 말을 이제 사실 같은 말이니까요. 이 내용을 좀 더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죠. 그리고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쭉 나오는데요. 여기 추가된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원래는 납세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납세자 보호위원회가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거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청구,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관세심사위원회에서 한 역할을 했던 것인데 이게 통합이 되게 따라서 이거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쪽으로 내용을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아닌 거고요.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관세심사위원회 그 내용까지도 같이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심사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의 업무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쪽에서 통합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내용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그렇죠. 그 밖에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있던 거 있죠. 원래 5호에 나와 있던 것들이 7호로 옮겨가게 된 것이고 그 사이에 5호랑 6호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보셨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이라 하는 부분들이 여기로 들어가 있게 된 거고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보면 제3호 사항을 포함해서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그 안에 여기 있는 사항들을 심의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과세전 적부심사, 심사 청구가 여기 밑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3항 같은 경우는 관세청에 두는 게 있는 거고 2항 같은 경우는 세관에 두는 게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의승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관세청이기 때문에 심사 청구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3호의 사항은 의결을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3호가 뭔지 봤더니 심사청구. 심사청구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의결까지 같이 진행한다라는 것이고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심의죠, 심의. 심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쉽게 말하는 심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의를 거쳐가지고 내용을 본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동일하게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들도 이제 반복인 거죠. 아까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있던 것들이 다 여기로 이제 밑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기 보이잖아요.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여기 내려오게 된 것이고 여기도 밑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다음 신설이라 써 있는 것들이 여기로 이제 옮겨가게 된 거겠죠. 여기 보니까 앞에 있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세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각각 분과위원회로 관세심사위원회를 둔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관세심사위원회 독립적으로 있었던 건데요. 이게 지금 납세자보호위원회 쪽으로 같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거고요. 자, 이거 챙겨보시죠. 앞에 나와 있는 것 좀 다르게 요거는 1차든 2차든 다 챙겨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그거 있잖아요. 특허보세 구역의 특허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특허보세 구역의 특허기간은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 안에서, 그러니까 10년의 범위죠. 10년의 범위 내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10년의 최대치로 해가지고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까지 최대한 보장해 주겠다. 특허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인데 다만 여기에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관청장이 따로 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 보시면은 이게 원칙인 거고 예외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은 수시로 하는 게 있어, 수시. 그러니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 했다가 또 끝내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전시라든지 건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여기가 둘 다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건설공사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건설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세관이 그때그때 거래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정하는 기간, 특허를 부여할 것을 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은 독과점 방지란 목적이 있던 거죠. 독과점 방지 목적으로 보세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 업체가 오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딱 절반 잘라가지고 5년 이내로 한다라고 나온 게 있었어요. 이 원칙이라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던 거죠. 보세 창고와 보세 공장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 이 출시라 하는 것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세 전시장, 그다음에 보세 건설장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세 판매장이었던 건데 이게 지금 바뀌게 된 거예요. 원래 5년으로 나왔던 것이 이것이 원칙대로 간 거죠. 10년으로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10년을 말씀 쓰기보다는 여기 위로 올라갔다 보시면 돼요. 원칙적인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 창고 공장 플러스 판매장까지도 여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판매장 같은 경우는 이 독과점 방지란 목적으로 그 갱신하고 하는 횟수를 제한한 게 있었잖아요. 원래는 중소 중견기업은 2번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1번만 가능하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꾸게 됐어요. 일단 보시면 5년 이내로 한다고 말이 없어지게 된 거죠.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인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갱신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한 차례 나와 있었고 다만 중소기업은 2차례까지만 갱신이 가능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이요. 중소, 중견기업 뭐 다 불문하고 다 2번까지 가능하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만 갱신을 할 때는 한 차례당 5년 이내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원래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기간까지 특허가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갱신을 한다면 그 기간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고 다만 그 기간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5년 이내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있던 이거를 갱신하는 쪽으로 내용을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꼭 챙겨봐 주세요. 내용이 좀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개정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험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보통은 다음 연도 때.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개정된 것들이 올해 나오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고요. 내년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작년에 개정된 것들이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인의 물품 관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장시기간 경과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외국 물품으로 바꾼 게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건지는 뒤에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8조 보면은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와 있는 것은 1호에서 5호였던 거죠. 이게 그거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매각을 한다는 것은 매각 사유로 봤을 때 원칙은 뭐예요? 장시기간이 지났을 때죠. 장시기간이 경과된 물품일 때 저희는 매각을 할 수 있다고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뀌게 된 게 아니라 원칙은 이러한 거고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과되기 전이지만 그래도 매각을 하는 것이 나온 게 있었잖아요. 이게 예외적인 경우라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긴급 매각 대상이라고 내용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들어갔던 게 뭐냐면 그거잖아요. 지금 매각을 한다는 것은 가치가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가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것이 조금만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감소되기 전에 물건을 빨리 매각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4개 정도가 가치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 1개 같은 경우는 그거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물품의 가치가 떨어질 거랑 관계없이 다른 누군가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물품을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왔던 게 뭐냐면 살아있는 동식물 그 다음에 그 부패하거나 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들, 변질되거나 그런 우려가 있는 물품들, 그 다음에 창고나 다른 외국 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상품 가치가,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완전 지난 물품도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청자 정한 물품 중에서는 화주가 요청하는 물품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가지 대상이 들어간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설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강제징수, 체납처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강제징수랑 체납처분은 같은 의미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체납처분 용어 자체를 쓰고 있다가 이걸 바꾼 거잖아요. 강제로 징수한다.
근데 이게 왜 나눠져 있는 거냐면 그 구성이 되는 그 법이 달라서 그래요. 여기 보면 26조라고 하는 것들은 관세법을 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 상에서도 강제징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아직까지 강제징수가 아니라 체납처분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개는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게 관세든 뭐 국세든 뭐 지방세든 그거에 관련해서 체납이 발생된 거죠. 체납 발생돼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강제징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세관에서 압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강제징수를 하는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되거든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게 있는 거고,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게 있는 거고, 매각한 걸 가지고 충당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강제징수라고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압류한 물품이 있는 거죠. 그 물품도 매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추가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던 거죠. 이게 없었던 것이고 이게 뒤에 따로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에 추가해가지고 대상에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보시면 기존에는 장치기간 경과 물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원칙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장치기간이 지나면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치기간 지난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있죠. 여기 있는 6호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장치기간 경과 물품이라고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국 물품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장치기간 경과 물품 같은 경우도 외국 물품 상태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세 구역에 이렇게 장치기간 경과때까지 장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외국 물품이라고 표현을 써서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더 확대해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걸 반영을 한 거죠. 반영을 해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209조 1항 중에서 이거를 외국 물품으로 용어를 바꿨다라는 거죠. 의미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기속도 마찬가지인 것이 210조에 따른 방법으로도 매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 등에게 지체 없이 반출할 것을 통고를 하죠. 저희가 매각을 하잖아요. 매각 방법 같은 경우는 뭐 경쟁입찰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진행될 것인데 그걸 했는데 매각이 안 됐다고 하게 됐을 때는 다시 그거에 대해서 화주 등에게 반출할 것을 지체 없이 통고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통고하는 게 있는 상태로 1개월 경과 때까지 그 반출이 안 됐다고 하게 됐을 때는 국고기속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보시면 208조 제1항 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바로 그거죠.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된 물품이 나와 있는 것인데 요거는 지금 체납이 된 거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반출할 것 통보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208조 제1항 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얘는 체납된 거기 때문에 주면 안 되는 거죠.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충당을 하는 게 나오게 돼요. 충당. 요거죠. 충당금. 지금 앞에 나머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체납된 상태가 아니라 기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매각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경과되기 전이지만 긴급하게 매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체납된 거, 강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압류한 물품을 가지고 매각하는 절차가 된 거기 때문에 매각이 안 했다고 해가지고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요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유찰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체납된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을 쓴 것이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그때는 국고에 기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찰 물품인 거죠. 낙찰이 안 된 물품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이게 체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건 가져가세요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 얘는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충당금을 납부하도록 통지를 하고 납부를 안 하게 됐을 때는 국고기속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에 233조의 2는 한국원산정보원의 설립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수출입 물품의 원산정보 수집, 분석이라 하는 것들이 원래 있던 조항인 것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걸 위탁해가지고 국제원산지 정보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요거를 명확하게 한국원산정보원의 설립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법으로 내용들을 보다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근거를 마련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제원산정보원 같은 경우는 한국원산정보원으로 이제 명칭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존에 썼던 표현을 이렇게 한국원산정보원으로 바꿔가지고 그거에 대해 법적으로 이제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와 관련된 내용 쭉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챙겨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관련된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재권 관련해가지고 추가된 게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그거잖아요. 세관장에게 신고를 했을 때, 신고를 받았던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던 사실이 이제 그렇게 의심이 간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의심이 간다고 하는 것, 인정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신고 말고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관 우체국 도착했을 때도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이제 알린다라는 겁니다. 도착했을 때도 그걸 가지고 세관장이 권리자에게 통보를 한다라는 점이죠. 요거는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더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기존에는 통관 우체 도착한 경우에는 이 자체만으로는 세관에서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는 게 없었는데 이게 추가된 거죠. 단순히 우체국에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거에 대해서도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통지를 받은 이 권리자는 그거에 대해서 통관 보류를 요청을 하거나 유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호 대상이 확대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이 추가된 거죠. 도착한 물품이라 하는 거 추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요거죠. 아까 위에 보셨던 우체국 도착 물품에 대한 화주, 나머지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한 게 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등을 한 자가 있는 것이고, 3항 제6호 같은 경우는 이 물품의 화주, 그게 누구겠어요? 수신인, 물품 수신인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우체국에서는 수취인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물건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통관 요청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마찬가지죠. 지재권 보호 부분에서도 7항에 보면요. 여기 제3항 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한다. 즉시 통보한다. 요건 차이가 뭐냐면 앞에 나왔던 거 이거 있잖아요. 지금 앞에 나왔던 여기는 침해하였다고 인정이 써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요거는 저희 고시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고시에. 근데 7항 같은 경우는 이게 의심이 가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명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게 됐을 때는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화주 등에게 통보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 등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게 있었던 것이고, 요거는 관세청 고시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법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원래 이건 똑같은 내용인 것이고, 나머지 2항, 3항, 4항, 5항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거라 일단 올해 시험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아예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요게 그거예요. 전자상거래 물품이라 하는 것들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해외 직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해외 직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사면 거기 판매자가 그걸 가지고 물건을 보내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B2C 거래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그러니까 법인에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개인에게 물건을 파는 거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것들을 전자상거래 물품이라고 말을 쓰게 돼요. 전자상거래라고 말을 쓰게 되는데, 이 경우에 원래 관성 고시로 하는 게 있었던 건데요. 이 내용을 법으로 올리게 된 것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되게 간소하게 업무를 하는 게 있어요.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항은 3항을 봐야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거 있죠. 관세청장은 안내할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플랫폼. 이 플랫폼 그 취급업자라고 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 보호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통관하고 납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관세청에서 안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앞에 보시면은 그 전에 2항에서 관세청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거죠. 아까 말했던 구매 대행업자라든지 통신 판매업자, 그다음에 중개업자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플랫폼 운영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자에게, 그 권리고를 위해서 화주에게 지금 당신의 물건, 기하의 물건 이렇게 통관이 됐고 얼만큼 세금 납부됐습니다라는 사실을 안내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B2C 거래 같은 경우 해외 직구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통관이 된 건지 세금은 얼마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것을 통관한 사람, 그 숙성업체라고 하게 됐을 때 그 업체 측에서 그냥 얼마 주세요라고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런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있고요. 밑에 보면은 5항이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254조의 2 제1항하고 258조의 제2항이 나오는 게 있어요. 요거는 탁송품이고요. 요거는 우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게 왜 나와 있는 거냐면은 사실은 해외 직구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탁송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DHL과 같은 거라 보시면 되고요. 우편물 같은 경우는 EMS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물건이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게 됐을 때 사실 이거랑 이거는 각각 절차가 따로 있긴 하지만 이게 전자상거래 물품에 관련된 거라 하는 게 됐을 때는 이 내용이 여기보다도 우선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즉 탁송품 통관 절차도 있는 것이고 우편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절차가 우선해서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요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 통관이고요. 요거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해서 적용된다라는 거죠. 즉 탁송품이나 우편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전산거래 물품에 관련된 거라 했을 경우에는 이 절차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명의대여죄라고 하는 것에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왼쪽에 보시면 이거였죠.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서 납세 신고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할 말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요게 원래 나왔던 거죠. 요거 말고 요게 추가됐어요.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서 납세 신고를 한 자도 똑같이 명의대여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명의대여 행위죄 등이잖아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번에 추가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네요.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게 이번에 추가되었다. 명의 행위를, 그러니까 명의 대여를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 자도 처벌을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명의를,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 명의 대여한 사람도 처벌 받는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명의를 빌려와가지고 이렇게 사용한 자도 똑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허위신고죄 등 부분에 275조 3 제2호 해당한 자는 제외다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잖아요. 바로 앞에 나왔던 거. 75조의 3 제2호가 요거죠. 요거에 관련해서도 원래는 그 허위신고, 그러니까 수입신고 등을 할 때 허위로 신고한 자는 이렇게 허위신고죄 등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게 있었는데요. 근데 앞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걸 가지고 명의를 가지고 사용한 자 같은 경우는 허위신고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의대여 행위죄 등에 따라서 이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요거는 징역형이 있거든요. 뒤에 보시면은 허위신고죄 등은 징역형이 없어요. 벌금형만 있습니다. 벌금형만. 요거보다는 앞에가 더 엄중하다, 더 중한 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 있었잖아요. 여기 그거 과세가격 결정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나온 게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원래는 1항만 나와 있던 것들이 이제는 2항까지도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이게 뭐였냐면 증명자료였습니다. 증명자료. 그래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처벌받는 게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또 과태료 하나 더 있잖아요. 2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세관장의 명령이나 보안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법 조문이 달라지게 됨에 따라서 원래 각 조에 있던 것을 이제 각 조문이 아니라 밑에 있는 호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 가지고 반영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거는 원래 없던 조항인 것이고 그래서 원래 그런 게 있었거든요. 116조에 따른 비밀유지를 어겼을 때 처벌되는 규정이 원래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오게 된 거고 여기 보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 받은 걸 가지고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고 그 형사처벌을 받은 걸 가지고 내용을 적용하겠다라는 법이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신설된 것이고요. 요거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뭔지 보니까요. 써 있죠. 연구 목적의 관세무역 데이터 등의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런 통계와 증명서의 작성을 교부하는 그런 사유가 이렇게 좀 나오는 게 있었는데요. 요것도 이번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관세청에서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법이 이번에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나와 있잖아요.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그런 생산, 가공 부족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요청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이번에 새로 생겨나게 된 것이고요. 요걸 저희가 관세무역 데이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요청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나와 있죠. 국회 예산정책처장 등이 나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요청한 게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말들이 쭉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 그다음에 관련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들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새로 생겨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납세자가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관세 말고 다른 세금의 체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보통 저희가 수입을 하게 됐을 때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내국세도 같이 부가 징수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관련된 다른 세금에서 체납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세관에서 이런 어떤 그 납세자에게 그러니까 체납자에 관련해 가지고 다른 기관 쪽에다가 이 자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허가 등의 갱신이나 신규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체납이 발생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 기관에 주무관청에다가 요청하는 게 있는 거죠. 이런 허가와 같은 어떤 그런 사업에 관련된 제한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게 심한 경우에는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3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500 이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사업을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와 관련된 것들은 대통령령으로 관련된 절차를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음에 시행령 개정이 되고 나면은 거기에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조문이 좀 바뀌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되면서 이렇게 용어들이 표현이 바뀐 것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미상 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심사위원회라 하는 것들은 삭제가 됐죠. 요거는 없어지게 된 거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요거는 납세보호위원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그 내용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관세법 개정된 것들 다 말씀드려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다 개정된 것들이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닌 거고 지금 1월 1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4월 1일자, 7월 1일자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용에 따라서 그걸 반영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개정된 것들은 그 해에는 출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어떤 게 바뀌었다 정도만 챙겨봐 주시고요. 내용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그런 개정 특강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